자,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이제 시험에 끝났고 시험의 진짜 끝은 우리가 점수 확인이 아니라 뭐야? 문제풀이, 문제풀이.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주제가 세 개입니다. 세 개. 첫 번째 주제가 농업의 세계화. 두 번째가 공업의 세계화. 세 번째 서비스업의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이렇게 냈어요. 이걸 내고 수업에 들어올 때마다 입이 얼마나 근질거리던지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나왔겠죠. 그래서 하나도 빼지 않고 냈던 주제가 지역 변화를 내가 빼지 않고 다 냈었죠. 농업의 세계화에 따른 지역 변화, 공업의 세계화에 따른 지역 변화,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의 세계화에 따른 지역 변화 빼지 않고 냈습니다. 왜 지역 변화를 안 빼고 냈을까? 중요하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사회고 그 안에서도 지리라 그랬죠. 네. 그래서 지리 안에서 지리에서 뭐가 관심 많다고? 공간. 그지, 공간.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빼지 않고 다 냈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부터 보시면 정답률이 78%입니다. 78%. 78%. 즉 20번 문제의 주제는 뭐야 그러면? 일단 20번 문제 주제. 세계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 그치, 농업의 변화죠. 농업의 변화. 즉 자급적에서 상업적 농업으로 가는 농업의 변화야.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만 있으면 돼. 그거. 그 표. 네. 자급적, 상업적 그 농업의 변화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계절이가 농업 생산성은 뭐가 높으냐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높아야 돼? 그 상업적이 훨씬 더 높아야지. 농업 생산 1인당 생산량이 많아야지. 내가 혼자 농사지어 쌀 한 포기 만들면 한 20kg 정도 만들어내면 이거는 내가 팔아 먹을 수가 없지. 돈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업 생산성은 상업적 농업이 훨씬 더 높고요. 농업의 규모는요. 나 이 정도 텃밭 농사 지어가지고 팔아 아니요? 돈 벌 수 있어요? 아니요? 그죠? 몇백 마지기, 몇백 평, 몇백만 평, 몇만 평 이렇게 큰 규모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는 상업적 농업이 더 크고요. 그래서 12번, 그러니까 1번은 12명, 2번은 6명. 이거에서 틀린 애들은 거의 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12명과 6명은 뭐야? 그지? 일렬로 그은 애들이죠. 3번은 정답이죠. 재배 품목은 자급적 농업은 주로 기호작물이고요. 그다음에 상업적 농업은 주로 곡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크로스 시키면 되죠. 이걸 좀 더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낼 수 있었을까? 자급적 농업은 주로 기호작물이고요. 상업적 농업은 주로 원예작물입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헷갈렸겠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크로스 시키면 되니까 어렵지 않았고요. 가을이는 기계화와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로 자급적 농업에서 상업적 농업으로 변화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거를 전교에서 32명이나 선택을 했어요. 32명이면요. 찍은 거 플러스 푼 애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급적 농업은 내가 먹으려고, 상업적 농업은 내가 팔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21번입니다. 21번 이게 정답률이 제일 낮은 것 중에 탑2야. 50%대가 이번에 딱 2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건 농업의 세계화죠. 네. 농업의 세계화가 이제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농업의 세계화에 따른 이제 변화인데 이걸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 틀리라고 낸 거였어. 틀리라고. 틀렸겠죠. 절반 여기 있는 친구들 중 통계적으로 이제 절반 정도가 틀린 건데 왜 틀린다고 이제 틀리게 헷갈리게 됐냐면 어떤 목적이었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단순하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농업, 즉 농사는 어디서 지을 거라고 생각해? 주로 어떤 나라들? 못 사는 나라. 그지, 못 사는 나라, 좀 저개발 국가, 즉 개발도상 국가에서 농사를 짓고요. 더 개발된 선진국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이걸 수입해서 먹을 거라고 순진하게 추론을 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죠. 대표적인 농업 국가가 어디? 미국이라고 했었잖아, 미국.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헷갈리게 낸 겁니다. 여러분들 틀리고 열받으시라고, 그리고 까먹지 마시라고 일부러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수업 시간에 말 안 하고 시험에 그냥 좀 유출을 할 수 있게끔 내볼까 했는데 그냥 너무 많이 틀릴까 봐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죠. 총정리 시간에.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번은 농산물을 수입하는 국가는 저렴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있습니다. 당연히 싸게 먹을 수 있다 했잖아. 다양한 것들을. 선생님이 예전에 대학생 때 처음 먹었던 그 과일, 그 농산물 뭐야? 두리안. 두리안은 선생님이 대학생 때 말고 좀 더 나이 먹고 먹었어요. 두리안. 리치는 어렸을 때 먹어봤습니다. 망고. 망고는 더 어렸을 때 먹어봤죠. 아보카도. 바나나. 바나나 먹어봤죠. 아보카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보카도. 선생님 아보카도 대학생 때 한 개에 5,000원인가 10,000원 주고 사 먹었단 말이죠. 왜 먹어요? 먹어보자고 해요. 친구가. 엄청 비싸게 먹었죠. 네. 그래서 근데 큰맘 먹고 먹었는데 내 입맛이 아니어서 안 사 먹었는데
한 2, 3주 전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겸 장도 볼 겸 롯데마트를 갔단 말이야. 롯데마트에서 과일 코너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막 제스플리 써 있잖아. 돌 이런 거 써 있잖아. 그거 써가지고 해서 선생님의 그 글을 쓰는 거에다 넣어가지고 문제를 내볼까 하다가 이제 그걸 갔는데 깜짝 놀란 걸 봤단 말이야. 아보카도가 990원이야. 990원. 그런 것처럼 저렴하게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국제적인 농산물의 이동은 주로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수입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농산물 생산 국가야. 판매하는 국가다. 3번 농산물을 수입하는 국가는 농산물 수입으로 식량 자급률이 낮아지면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거에다 59이나 왜 선택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식량을 싸게 수입할 수고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죠. 식량 자급률이라는 거는 인간이 한 국가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식량량을 말하죠. 근데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면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고요. 사이 좋을 때는 이걸 싸게 나한테 팔아주겠지만 전쟁이라든지 사이가 나빠지면 이걸 나한테 여전히 싸게 팔까? 아니라는 거야. 즉 식량 안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적 이동에 따라 푸드 마일리지가 증가하죠. 푸드 마일리지는 무게 곱하기 이동 거리를 나타내고요. 이것들을 좀 줄이고자 하는 로컬 푸드 운동이 있죠. 로컬 푸드 운동은 근처에 있는 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로컬 푸드가 초창기 막 나왔을 때는 직거래 개념이랑 살짝 엮여가지고 저렴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요즘 로컬 푸드 하면 저렴한 이미지가 떠오르셔요? 아니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아주 비싸죠. 앞에 뭐가 붙어서 글자를 로컬 푸드, 친환경 로컬 푸드, 유기농 로컬 푸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근처에 우리 지역 근처에 있는 로컬 푸드 지역이 어디 있냐면 저희 장성 가는 길목에 그 로컬 푸드 하나 있죠. 선생님 그거 봤을 때 처음 무슨 생각한 줄 알아? 와, 이 사람들 제정신인가? 여기 그 좌회전도 안 되잖아요. 유턴해야 돼서 알잖아요. 와, 여기다가 로컬 푸드를 만들어? 제정신인가? 장사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네. 왜 웃는 사람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한 번쯤 가본 친구들은요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그 주말에 거기 가면 차댈 데가 없을 만큼 장사가 엄청 잘 돼요.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사업하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그런 로컬 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남아메리카에서는 이제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농업의 주제가 끝났죠. 이제 뭐야? 이제 공업에서 처음 배웠던 주제가 경제의 그지 경제 활동의 세계화 이것들을 우리가 배웠어. 경제 활동의 세계화하면 딱 떠올리셔야 되는 단어 하나만 딱 한 단어만 떠오르면 뭐야? 그렇죠. 여러분들 세뇌 너무 많이 당했어. 세계화. 세계화 좋은데 의존성이 올라가는 거죠. 의존성 서로가 돼. 즉 세계화 경제통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계화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동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람이 이동을 하고요. 서로 간에 물건을 사고 팔고요. 서로 간에 자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간에 상호 의존성이 높아진 걸 우리는 경제활동의 세계화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면 1번, 2번, 3번 모두 다 해결이 되어버리죠. 4번은 보시면 WTO 즉 세계 무역기구가 나타남으로써 무역 장벽을 낮춰놨고요. 무역 장벽이 낮아지니까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아지니까 훨씬 더 쉽게 물건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경제활동 세계화가 가속화가 됐습니다. 그다음 5번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좀 강조했었죠. 지리적인, 물리적인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모든 무역 장벽은 없어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했습니다. 왜? 개도국한테 너무 그렇죠. 개도국에게 너무나 불리하니까 선진국의 대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해버리면 개발도상국, 기술이 없는 개발도상국은요. 경제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무역 장벽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23번입니다. 이것도 정답률 78%야. 23번. 주제가 뭐야? 공업의 공간적 분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정답률이 높았던 건 시험 문제도 일단 쉬운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강조를 많이 했잖아. 이 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한 기업이 발전하게 되면요. 규모가 커지게 되면 본사, 연구소, 공장 이런 기능들을 서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본사와 연구소와 공장이 서로 원하는 기능들이 다르죠. 입지 조건이 다르죠. 그래서 본사는 어떤 것들이 많은 곳에 입지를 해? 그지 정보와 자본이 많고
그냥 고급 인력을 쉽게 채용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하게 됩니다. 연구소도 고급 인력을 쉽게 채용 가능한 곳에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또는 대도시로 가게 되는 거고요. 공장은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돼? 저임금 노동력. 고학력이 아니더라도 사지 멀쩡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력이 많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소도시라든지 개발도상국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거 문제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1번 보시면 본사의 입지 요인은요. 활발한 정보 교류 및 풍부한 자본이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니은에서는 저임금 노동력 확보가 아니죠. 연구소에서는 어떤 노동력? 그지 고학력 노동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똘똘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연구 개발하려면. 그 다음에 디귿은 저렴한 집가 해당하는 거 맞고요. 저렴한 집가, 저임금 노동력 플러스 하나 더 있지. 뭐까지 있으면 좋아? 규제가 느슨한 규제가 완화돼 있으면 더 좋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는 개도국으로 가게 되는 경향이 보인다. 그래서 4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리을에 입지하는 이유는 느슨한 규제가 있다라고 하고요. 5번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번 이거에 따른 지역 변화가 주제가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공간적 분업이 공업의 공간적 분업이 되면서 어떻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쳤냐가 이 문제의 주제예요. 이것도 정답률 77.74%라는 것은 공부 조금 했으면 다 맞았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혹시 이 문제 틀린 사람? 그 보시면 1번에 20명, 2번에 6명, 3번에 15명, 5번에 22번 이렇게 골고루 흩어져 있다는 것은 어느 것 하나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었다. 즉 정답을 찾아내기가 쉬웠다라고 합니다. 아까 오전에 문제풀이 리뷰하면서 100점 맞은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문제가 어땠냐 보랬더니 그냥 바로 보니까 답이 보이던데요? 이러더라고요. 어렵지 않았죠? 네. 100점 맞은 2명 이제 끄덕끄덕거리고 있는 거 보세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1번 선진국에서는 일자리 감소로 경제가 침체될 수 있죠. 공장이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난 자리를 그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경제 침체가 겪을 수가 있고요.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술을 이전마저 산업을 발달할 수도 있다. 그 합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이 기술 이전 효과가 큰지는 미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개발도상국의 생산 공장이 입점해서 환경 오염될 수 있는 거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주로 고학력자를 위한 고임금 일자리가 아니죠. 개발도상국에 고학력자 채용하려고 개발도상국으로 공장 옮겨요? 아니죠. 저렴한 사람들 싸게 쓰려고 저임금 노동력을 고용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개발도상국에서 다국적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본사로 가져가면 실질적 경제 발전 효과를 이루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즉 이걸 우리 자본 유출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제 잠깐 이제 뉴스 잠깐 보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까 2시간 전에 나온 기사야. 폭스바겐이 이걸 이제 본사로 이제 이 유출을 많이 하고 있다. 본사로. 이런 식으로. 그 전에는 관련된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1,000원짜리인데 본사한테 이거를 100만 원 주고 사오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100만 원 주고 사와버려. 그래서 100만 원 주고 사서 이 지사, 즉 그 기업의 이익을 본사로 유출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장 필요 없어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 마지막은 폐쇄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 유출, 실질적 경제개발 효과가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5번 정답률 68%입니다. 이제 세 문제 봤죠? 공업에서 이제 뭐야 이제? 그죠? 서비스업. 서비스업 자체. 서비스업의 특성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무형의 영역을 제공하는 거.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건 뭐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를 생각을 하겠죠. 서비스하면 내가 똑같이 수업 10번 하는데 똑같이 수업이 돼? 안 돼? 안 돼. 표준화가 어려워. 그 다음에 기계가 날 대신할 수 있어? 뭐야? 필요 없어요. 이제 기계가 대신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오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기계화가 어렵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맥락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시간, 새벽, 오전, 종오까지 모두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의 선진국에서 상대적 비중이 높은 이유가 뭐야? 일단 탈산업화가 일단 크죠. 공업이 없어. 공장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고 가면 졸업하고 일할 공장이 우리나라에 현재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비중이 높고요. 플러스 알파로 선진국 사람들은 돈이 많죠. 수요는 있잖아. 내가 뭐 갖고 싶다 그랬어? 로봇이었으면 샀지. 나 집에 가면 이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는 게 너무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가 필요해. 가사 도우미.
난 필요한데 있지 않잖아. 왜? 돈이 돈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돈이 진짜 많아지고 소득이 많아지면 써 안 써? 없어요. 쓰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업이 또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정답은 4번으로 갑니다. 저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 고용 창출 효과가 크죠. 더 많이 채용을 합니다. 기계화와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게 좋은 일자리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6번입니다. 이건 서비스업의 공간적 분업이라고 보셔도 돼요. 프론트 오피스와 백 오피스. 프론트 오피스의 업무가 뭐지? 초반 만들어줘. 아니, 그건 A씨로만 생각하라 했잖아요. 대면 업무. 내가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대면 업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붙어 있어? 선진국과 대도시. 대도시 안에서도 어디? 도시 안에서도 도심에, 중심에 붙어 있단 말이야. 도시 안에서도 중심, 도심이라고 불렀던 거, 그 중심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바로 저번 시간에 봤던 시험인데 다들 잊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업무는 대면 업무고요. 중요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도시의 도심 또는 선진국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프론트 오피스 말고 백 오피스는요. 업무가 뭐야? 비대면 지원 업무. 또는 지원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붙어 있어? 개도국. 그렇지, 개도국이나 도시, 중소도시로 가게 됩니다. 중소도시에서도 어디로 가겠어 그러면? 대도시에 있다고 하면 어디로 가겠어? 도심이 아닌 주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꼭 이런 것들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저번에 이 콜센터 이야기하면서 A씨 들었던 거 있죠? 선생님이 알바하러 갈 때, 빕스에서 알바하러 갈 때 한 곳에서 한 정류장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우르르 내리더라. 근데 거기 어디였겠니? 콜센터. 콜센터였단 말이야. 근데 그 콜센터 어디 붙어 있었어? 광명. 충장로에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 반영이 꼭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프론트 오피스와 백 오피스 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누가 돈을 더 많이 받겠니? 프론트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받는 거야. 이해되시죠? 만약 아까 이야기했던 초밥 이야기를 하게 되면 초밥이 만들어주는 셰프가 돈을 더 많이 받겠니? 뒤에서 일하는 보조 주방장들이 돈을 더 많이 받겠니? 당연히 메인 셰프가 더 돈을 많이 받게 되는 거겠죠. 다음 넘어갑니다. 27번. 이것도 정답률이 좀 낮죠? 이것은 서비스업의 세계화죠. 서비스업의 세계화입니다. 이게 왜 정답률이 낮을까 싶었는데 이게 이유를 찾아내기 어려워요. 어려운 게 없는데. 그래서 이 화순이 이제 정답인데 이 A씨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었던 그 충격적인 말로 A씨를 넣어놨어요. 선생님이 스크린 사다 보니까 스크린 관광이라고 하니까 스크린 투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애 있었잖아. 뭐 구글어스나 로드뷰 이런 걸로 여행 다닌다고 그거를 충격적으로 넣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틀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담양이가 이야기합니다. 다국적 유통업체의 활동 증가로 인해 전자상거래와 유통의 세계가 일어나고 있죠. 즉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요. 그 물건을 산 것을 이동해주기 위한 유통의 세계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장성이가 이야기합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택배업, 물류업 등이 발달한다. 그럼 맞아 이거는? 네. 이렇게 생긴 문제는 우리가 앞뒤를 뒤에 같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앞에 맞고 뒤에가 틀릴 수도 있고요. 앞에도 틀리고 뒤에도 틀릴 수도 있고요. 이게 앞뒤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물류업이 발달했죠? 그다음 대도시 주변에 이 물류센터가 있어? 봐봐. 선생님이 어제 출근할 때 어디서 뭘 봤냐면 신창동 우체국 사거리를 지나오고 있는데 운전해서 오는데 버스가 한 대 지나가더라고요. 그 앞에 버스 앞에 보면 그 있잖아. 막 그 LED로 왔다 갔다 하잖아. 그 전광판. 거기 뭐라 써 있냐면 쿠팡 물류센터라고 써 있더라고요. 쿠팡 물류센터. 그래서 그렇게 차가 딱 지나가는데 그 옆에 차 옆에 보면 이제 광고가 붙여있는 데 있잖아. 거기 뭐라 써 있냐면 쿠팡 물류 슬러시 허브 직원 상시 모집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타면 어디로 가겠니? 어디 허브? 광주 물류센터니까 어디? 그렇지, 장성으로 가게 되는 그 버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물류센터들이 대도시 인근에 많이 생겨. 왜 대도시에는 못 붙어 있어? 이게 자리가 너무 돈. 그렇지, 결국 돈 문제죠. 지가가 너무 비싸니까 대도시 인근으로 가게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주가 이야기하죠. 전자상거래 발달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고 오프라인 소비가 감소하고 있죠.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해, 오프라인에서 많은 소비를 해. 온라인이요. 그렇죠. 만약에 선생님도 이거 물건 학교 앞에서 문구점 살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인터넷에서 샀어요. 그럼 인터넷에서 사서 갖다 준단 말이죠. 왜 인터넷으로 사? 편의점. 편하고 가격적인 경쟁력도 더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소비가 줄어들고 소매업체들이 쇠퇴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소는 이런 충격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걸러내지 못하시고 스크린 투어가 뭐야? 영화에 나오는 그지? 영화에 나오는 거, 드라마에 나오는 거, TV에 나오는 것을 내가 나도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곳을 가게 되는 게 스크린 투어인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걸러내지 못하시고 스크린 투어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스크린을 통해 세계를 관광하는 것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습니다. 영화미가 얘기합니다. 다크 투어리즘은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곳에 가서 이제 교훈 얻기 위한 투어 여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률 56%. 물론 객관식은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 뭐야? 그지, 서술형이지. 서술형 2점, 2번 10점짜리였죠? 네. 10점짜리였고요. 이 두 개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이 2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선생님이 문제에다 떡하니 써놨지? 네. 세 개화만 제시했을 경우 점수가 없다. 약간 근데 걱정은 했어. 여러분들 이걸 보고 뭐라고 쓰면 정보통신 기술만 쓸까 봐. 여러분들 세뇌 거의 당했잖아. 이 단원에서 뭐 물어보면 뭐라 했어? 일단은 뭐라고? 세계화가 아닌 뭐라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정말 그렇게 차분하게 써놨더라고. 세계화,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세계화가 돼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럼 점수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셨어야 됐냐면 세계화가 됐고요. 전 세계에 대한 관광 정보와 관심이 증가하고요. 그래서 소득도 여가 시간도 증가하고요. 그래서 관광의 세계화가 되었다. 요 중에 이렇게 언급이 됐으면, 논리적으로 언급이 됐으면 점수 다 2점씩 드렸습니다. 여기서 까인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내 생각에 이거 정답이 50%가 안 되는 것 같아. 채점하다 보니까 한 반에 맞힌 애들이 10명 내외 정도? 많이 틀렸더라고요. 많이 틀렸어. 그래서 2번 가시면 이건 8점짜리죠. 그래서 이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측면을 나누셔야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 어떤 게 있었죠?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그지, 지역 홍보. 부정적인 측면은요? 그지, 환경오염. 그 다음에 그지, 문화 세태, 고유 문화 세태. 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많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언급 안 돼 있지만 좀 더 이제 현실 반영을 하면 치안 문제를 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치안 문제도 정답 인정해 드렸어요. 현실 반영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쓰셨어야 됐죠. 경제 활성화라 쓰지 않고요. 일자리, 뭐 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쓴 친구들 있더라고요. 그럼 점수 다 드렸습니다. 근데 경제 활성화 쓰고요. 일자리 써서 두 개 썼어, 이렇게. 그럼 몇 점? 2점. 중복이잖아. 여기 하위 항목인데 이걸 잘라내서 내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2점 드렸습니다. 이렇게 답안 작성했으면 몇 점짜리 답안지? 빵점짜리 답안지입니다. 서술 안 해서요. 서술이 안 돼 있잖아. 문장 형태로 서술을 하셨어야 되는데 내가 시험지다 떡하니 문장 형태로 서술하지 않을 경우 채점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드리고요. 시험식 때 와가지고 문장 형태로 서술하라고 했는데 전교에 10명이 넘는 학생이 문장 형태로 서술하지 않아서 점수가 배점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틱틱틱틱 던져놨더라고. 뭐뭐임, 뭐뭐이다 이렇게까지만 써도 선생님 괜찮다고 했는데 이렇게 툭툭 던지시면 안 돼요. 중학교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가셔서 이런 실수하시면 여러분들 내신에 치명상을 입게 되시는 거죠. 혹시 질문? 없어요. 없으면 일단 여기서 수업 끊도록 하겠습니다.